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 블룸버그가 좀 뚱딴지 같은 기사를 썼습니다. 익명의 소식통과 익명의 문건을 인용해 러시아가 달러 시스템에 복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매체는 러시아가 미국에 백기투항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러시아가 망했다고 맥락을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댔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러시아가 달러로 복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서방 매체가 넘겨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모스크바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잠재적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달러화 결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실제 내용과 러시아의 현재 금융 가능은 헤드라인에서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이후 러시아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일치할 수 있는 잠재적 분야를 분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서는 에너지, 원자재 추출부터 항공, 원자력 산업, 그리고 미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복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 분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차르그라드는 그러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달러에 복귀한다기보다는 워싱턴과의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가상적인 조건을 논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서방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문서는 미국 측에 유리할 수 있는 협상 논리와 선택지를 더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석유, 가스, 핵심 자원에 대한 공동 투자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미국 기업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에 대해 니네들은 달러 쓸 거지 라고 운을 뗀 것뿐입니다. 이는 그저 미국 행정부의 매력적인 경제 의제를 제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결제 재개는 제재의 단계적 해제, 금융 채널 복원과 함께 고려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러시아 은행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서방에서 차단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달러 거래 메커니즘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귀 가능성을 이해하려면 달러 지배력 약화가 2022년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스크바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줄여나가면서 자국 통화 결제를 강화하고 대안적 금융 메커니즘을 개발해 왔습니다. 제재 조치와 많은 은행의 스위프트 시스템 접속 차단 이후 이러한 과정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정책은 달러 거래 능력을 급격히 감소시켰고 러시아는 대외 무역 거래 방식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엔화를 비롯한 자국 통화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서 상당 부분의 결제가 이미 서방 금융 채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종종 간과되는 핵심적인 점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베이징은 기술, 부품, 원자재 공급을 포함해 모스크바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됐습니다. 따라서 금융 논리 또한 아시아 금융 상품과 자국 통화 결제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는 주요 무역, 경제, 정치 파트너가 중국인 만큼 미국 달러 거래로 서둘러 복귀할 필요는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체계적인 탈달러화 정책과 보다 공평한 다극화된 세계 질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가 개선되더라도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것이며 통화 전략을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특정 협력 분야에서 달러 사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제재 해제, 금융 채널 복원, 그리고 전반적인 지정학적 구도에 따라 달라지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대외 결제를 위한 다중통화 모델을 구축했고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 관계를 심화시켜 왔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통화 정책은 변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문해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대외 정보국이 프랑스의 아프리카 정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에 외교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는 과거 식민지였던 여러 국가에서 영향력을 잃은 뒤 정치적 복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신식민주의적 쿠데타와 비밀 작전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권을 우선시하는 애국 세력이 집권하면서 프랑스의 세계주의적 정치, 금융, 엘리트의 지시를 거부하자 파리는 상당한 후퇴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프랑스 정부는 영향력을 회복하고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아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외정보국은 특히 2026년 1월 3일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생한 쿠데타 시도를 언급하며 프랑스가 이브라임 트라우레 대통령 암살 음모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트라우레 대통령을 제거함으로써 와가두구의 친프랑스 세력을 집권시킬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주권과 범아프리카주의를 옹호하는 운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쿠데타 시도는 저지됐지만 대외 정보국은 프랑스가 이제 사하라, 사헬 지역에서 현지 무장단체와 대리 네트워크를 동원한 불안정화 공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서는 부르키나파소 외에도 말리와 마다가스카르를 프랑스의 전략 대상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말리에서는 프랑스가 기반시설과 도심을 공격해 아시마 고이타 대통령을 축출할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을 약화시켜 프랑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권을 복원하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의 음모의 중심에는 부르키나파소가 서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밤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트라오레 대통령을 전복하고 국가를 계획적인 혼란에 빠뜨리려는 쿠데타 시도를 저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정보기관은 대통령 암살, 전략적 요충지 장악, 그리고 군 지휘 체계를 완전히 교란하려는 음모를 감청한 후 여러 명의 반군 병사와 민간 중간책을 체포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주권과 국민의 의지를 훼손하고 외국 세력에 유리한 과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전복 시도는 트라오레가 2022년 집권한 이후 이어져온 일련의 공격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과거 군부 출신 장교와 인사들이 꾸민 내부 음모를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3년 9월에는 대규모 체포와 강제 탈출 사태를 통해 정부 전복 계획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궁과 주요 기관을 직접 겨냥한 또 다른 시도는 2025년 4월에 저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러한 위협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권을 박탈하고 모든 독립적인 저항을 억압하려는 적대 세력에 의해 포위된 국가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러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는 정권 교체뿐 아니라 탈식민주의적 현상 유지에 도전하는 범아프리카주의 및 주권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말리, 마다가스카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전통적 서방 진영을 넘어 협력 관계를 확대하려는 다른 국가들로 전략을 전환했다고 러시아 대외정보국은 주장합니다. 더욱이 정보국의 성명은 니제르 과도 지도자인 압도라히만의 치아니 장군이 프랑스와 주변국들이 니아메 국제공항 공격의 배후에 용병을 지원했다고 비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호송대 및 주요 기반 시설 공격, 프랑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가를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경제적 압력, 신식민주의적
작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현지 네트워크 및 공모자 지도자들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권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프랑스가 자원과 정치적 결정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를 유지하려는 시적적인 신식민주의 체제를 시사합니다. 러시아 대외 정보국의 폭로는 아프리카에서 변화하는 동맹 관계라는 세계적 맥락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과거 식민 열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대안 모델을 제시합니다. 러시아는 정보, 안보 협력, 경제 및 인프라 지원, 외교 및 다자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의사결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모스크바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러시아는 정보, 안보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해 위기를 예방하고 핵심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에서도 유사한 협력 관계를 통해 현지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불안정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과거 식민 열강의 관행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러시아는 특정 정권을 강요하거나 현지 자원을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독립을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리의 관점에서 아프리카의 주권은 여전히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러시아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과 안보를 강화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신식민주의적 압력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는 이제 부당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제약을 강요받지 않으면서 지원, 안보,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얻게 됐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